우리가 보통 재활이나 뭐 물리치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아주 익숙하게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막 땀 뻘뻘 흘리는. 그런 거요? 맞아요. 막 땀 흘리면서 무거운 기구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고통을 꾹 참으면서 걷기 연습을 하고 결국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뜨거운 과정 말이죠.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아주 전형적인 재활 치료실의 풍경이죠. 한계를 돌파하는 극복의 서사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그 명제가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육이 약해졌다면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단련하고 관절이 굳었다면 억지로라도 펴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게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노력이라는 게 오히려 내 몸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 병이 있다면 어떨까요? 늘 호기심 많고 깊이 있는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독특하고도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헌은 그 신경계 물리치료 중에서도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자료죠. 맞습니다. 흔히들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그 질환이요. 근데 단순히 이 무서운 질환의 증상을 막 나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이면의 기전을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이 병을 겪는 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재활의 원칙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은 이 붕괴해가는 신체 앞에서 대체 어떤 기발하고도 치열한 전략을 세우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병의 치료법을 논하기 전에 도대체 환자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배선망의 고장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배선망이요? 우리 몸을 일종의 전기 회로처럼 보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전기 회로와 같거든요.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운동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근육으로 딱 전달이 되어야만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전선이 어디서 어떻게 끊어지느냐가 핵심이겠네요? 맞아요. 문헌에서는 이 배선망을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뇌에서 척수까지 쫙 내려오는 메인 케이블인 상위 운동신경 세포가 있고요. 척수까지 내려오는 메인 케이블이 상위 신경이군요. 네. 그리고 척수에서 개별 근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로컬 전선이 하위 운동신경 세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구간 중 어디에 스파크가 튀어서 끊어지느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선이 끊어지면 그냥 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하위 운동신경, 그러니까 척수에서 근육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선이 끊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아예 차단됩니다. 아, 로컬 전선이 끊어졌을 때요? 네. 근육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명령도 내리고 영양분도 주던 신경 신호가 딱 끊어지니까 그대로 약간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근위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근육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막 마르는 현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전기를 받지 못한 근육 섬유들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피부 아래에서 지들 멋대로 파르르 떨리고 꿈틀거리는 근섬유다발 수축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 피부 아래에서 근육이 막 벌레 기어가듯이 꿈틀거린다는 거네요. 네,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기계가 마지막으로 잔고장 일으키면서 덜덜거리는 거랑 비슷하죠. 잠깐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을 위해서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눈밑이나 종아리 근육이 가끔 파르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속으로 나 어제 피곤해서 눈밑이 막 떨렸는데 혹시 내 신경이 끊어진 건가? 하고 철렁하신 분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아, 네,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리를 보니까 이건 질병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양성 증상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 막 지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아유, 전혀 없죠. 그 일상적인 떨림은 단순히 신경이 일시적으로 피로해져서 생기는 오작동일 뿐이거든요. 실제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루게릭병의 그 근섬유 다발 수축과는 임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하위 신경이 고장나면 근육이 마르고 떨린다는 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그 메인 케이블, 상위 신경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 신경이요? 네. 메인이니까 전기가 아예 원천 차단돼서 하위 신경 망가졌을 때보다 근육이 더 심하게 축 늘어져 버리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요? 더 뻣뻣해진다는 뜻인가요? 네, 상해신경은 단순히 움직여라 라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브레이크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아, 억제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 메인 케이블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통제가 안 되겠네요. 맞아요. 척수 반사신경이 통제를 잃고 폭주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환자는 걷는 동안 다리가 안 굽혀지거나 발끝이 막 질질 끌리는 심각한 경직을 겪게 되는 거죠. 무릎을 살짝만 쳐도 다리가 확 튀어오르는 과다반사도 일어나고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막 갸웃했던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관절이나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경직은 환자를 되게 괴롭히는 나쁜 증상이잖아요. 당장 물리치료사가 달려가서 마사지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팍팍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문헌에서는 이 경직을 다룰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심지어 이 뻣뻣함이 환자에게 보상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요? 병의 증상을 보상으로 쓴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경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환자를 한번 떠올려 보죠. 네, 하이신경이 망가져서 근력이 아예 0으로 떨어진 상태요. 그렇죠. 이 다리는 흐물흐물해서 체중을 싣는 순간 그대로 꺾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절대 혼자서 설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상위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직이 딱 겹치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다리의 근육들이 통제를 잃고 자기들끼리 막 강하게 수축하면서 다리 전체가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 다리가 뻣뻣해지니까 역설적으로 뼈대를 꽉 잡아주는 천연 부목이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경직은 분명 비정상적인 신경계의 오류잖아요. 하지만 환자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뻣뻣함 덕분에 환자는 그나마 다리에 체중을 싣고 화장실 변기까지 몇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만약 치료사가 다리가 뻣뻣하시네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근육을 싹 풀어드릴게요 하고 무리하게 이완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환자는 그날로 그나마 남아있던 유일한 지지력을 잃고 휠체어에서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치료사는 질병의 증상마저도 환자의 기능을 연장하는 도구로 역이용하는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치료라는 1차원적인 사고를 완전히 박살내는 접근이네요. 고장난 몸뚱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병조차도 무기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신경이 망가져서 근육이 마르고 다리가 뻣뻣해지는 와중에도 환자의 감각은 소름 돋을 정도로 멀쩡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세포 질환은 오직 운동 배선망만 타격할 뿐이지 촉각이나 통각 같은 감각 배선망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은 뇌에서 척수로 오가는 고속도로 자체가 다릅니다. 아, 길이 아예 다르군요. 그래서 환자는 힘이 다 빠져서 물컵 하나를 못 들어 올리게 되더라도 그 컵의 차가운 온도, 거칠거칠한 표면, 심지어 굳어버린 관절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통증까지 아주 모든 감각을 우리랑 똑같이 생생하게 느낍니다. 감각은 그대로인데 근력만 약해진다? 만약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이런 진단을 딱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논리적 결론이 하나 있어요. 감각도 다 살아있고 단순히 근육만 약해지는 거라면 그냥 헬스장 가서 덤벨 들고 스쿼트 하면서 빡세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루게릭병 환자에게 그 상식은 정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근육 감소는 깁스를 오래 서 생기는 폐용성 위축이거든요. 네. 안 써서 줄어든 근육이니까 다시 쓰면 돌아오죠. 아, 그렇죠. 재활하면 낫잖아요. 하지만 이 질환은 전선 자체가 끊어져서 발생하는 위축입니다. 전구에 둘이 안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아무리 쾅쾅 내리친다고 불이 켜지나요? 스위치만 망가질 뿐이죠. 그래도 아직 살아남은 신경이랑 근육들이 조금은 남아있을 텐데 걔네들을 막 단련하면 되지 않나요? 바로 그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세포 단위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의 한 90%가 파괴되고 10%만 딱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고 또 필사적이라서요. 살아남은 그 10%의 신경세포들이 죽어버린 신경들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억지로 새로운 가지를 막 뻗어냅니다. 이걸 측부 발화라고 부르죠. 아, 그러니까 살아남은 신경이 원래 자기 담당도 아닌 다른 근육 섬유들까지 멱살을 납고 억지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혼자서 10명분의 1을 막 떠맡은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살아남은 신경들은 평소보다 수십 배의 과부하를 견디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환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10명분은 혼자 하니까 엄청 무리하고 했겠네요. 그런데 환자가 나 근육 키우겠어 하면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고강도 스쿼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얇고 불안정하게 뻗어나온 신경 가지들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물리적으로 그냥 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헉, 끊어져 버린다고요? 네, 이것을 과피로라고 하는데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남은 신경마저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말 그대로 자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 수명 다 된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딱 맞겠네요. 수명이 다 돼서 한 5%밖에 안 남은 폰을 켜놓고 성능을 올리겠다고 막 고사양 3D 게임 앱을 3개씩 동시에 돌리는 꼴이잖아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성능이 좋아지기는커녕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서 전원이 영영 꺼져버리겠죠. 그렇다면 이 물리치료에서 근력 강화라는 목표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환자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가만히 방치하면 또 관절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구축이 오거든요. 이게 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 안 움직이면 또 통증이 오고요. 진퇴양난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리치료사의 아주 섬세한 줄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표가 기능의 회복이나 근육 증가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근육과 관절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걸로 완전히 바뀝니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요? 네, 그래서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수중 운동 같이 아주 충격이 적고 부드러운 저강도 유산소 운동만이 허용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안전한 운동의 기준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엄격하더라고요. 환자가 운동을 마쳤을 때 느끼는 피로감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피로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건 적신호예요.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이 막 뻐근하고 몸이 무겁다면 그건 어제 한 활동이 긍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신경을 갉아먹은 과피로였다는 증거니까요. 근력 운동도 못해 피곤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되죠. 네. 도대체 물리치료사는 이 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고칠 수 없는 병 앞에서 그저 환자가 다치지 않게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인가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요. 만약 물리치료를 질병을 고치는 행위로만 정의한다면 정말 방관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낫게 해주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물리치료의 진짜 목적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기능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기능평가 척도인 ALS-FRS-RL을 보면 이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요. 그 평가 척도요? 네, 이 척도는 환자의 허벅지 근력이 지금 몇 등급인가요?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혼자서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습니까? 살에 들지 않고 물을 삼킬 수 있습니까?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죠. 병명이나 근력 수치가 아니라 환자가 일상에서 겪는 삶의 제약을 진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능적 진단을 하는 거죠. 이 질환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어제는 지팡이로 걸었지만 내일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이 쇠퇴의 가속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환자가 완전히 기능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기 전에 미리 휠체어나 보조기구 같은 환경을 딱 세팅해두는 능동적인 설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리 세팅을 해둔다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환자들이 겪을 거 엄청난 심리적 저항감이 너무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심리적 저망감이요. 네, 멀쩡히 두 발로 걷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나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장비에 앉는 순간 내 몸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병에 굴복했고 내 다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치료사가 미리 휠체어를 막 권하면 오히려 환자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치료사는 환자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심리적 설득을 해내야 해요.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휠체어를 타는 건 다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저축이라고 말이죠. 전략적 저축이요? 그 가족들이랑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딱 쉽겠네요. 마트요?
네, 환자가 내 힘으로 걸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서 억지로 막 흔들리는 다리를 끌고 마트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쳐보죠. 아마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서 정작 가족들이랑 즐겁게 저녁거리 고르고 대화를 나눌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요. 그건 걷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셈이잖아요. 반대로 휠체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딱 아꼈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눈 맞추고 웃는데 그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거네요. 와, 정확합니다. 장비는 환자의 자유를 뺏는 구속구가 절대 아니에요.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군요. 네.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막 수차례 넘어지고 다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앉는 건 실패한 재활이에요. 기능 저하를 예측해서 미리 장비를 받아들이게 하고 에너지를 딱 배분하는 전략. 그것이 바로 물리치료사가 하는 핵심적인 기능적 진단이자 중재인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팔다리의 움직임과 보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 배선망의 붕괴가 팔다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진짜 공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뇌줄기, 즉 숨뇌 쪽에 있는 운동신경액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얼굴과 목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네, 어떤 문제들이죠? 첫째는 구음장애, 즉 말하기의 어려움입니다. 혀와 입술 근육이 위축되면서 발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해지고 결국 목소리를 잃게 돼요. 목소리를 잃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위험한 연하장애, 삼킴 기능의 마비입니다. 이 삼키는 게 마비된다는 건 단순히 밥 먹기 불편해진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이나 물을 딱 삼킬 때 식도로 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후두개가 기도를 딱 막아주는 정교한 근육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고장나 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식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를 타고 폐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현상, 이른바 흡인이 일어납니다. 흡인이요?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심각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고 이게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폐렴이 무서운 거군요. 네. 영국의 나이스 지침 같은 세계적인 보건 지침을 보면요. 이 루게릭병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 한 명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영양사 등 아주 다학제적 팀이 달라붙어서 관리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잡하고 치명적인 연쇄 붕괴 때문입니다. 아,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게다가 근육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환자의 약 15%에서 50% 정도에서는 뇌의 전두축두엽 기능장애가 동반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건 치매처럼 환자의 인지 능력이나 성격 자체가 아예 변해버릴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평소와 다르게 극도로 막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참을성 없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성격이 변하는군요. 네, 슬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울거나 웃을 상황이 아닌데 막 웃음을 터뜨리는 감정 실금 증상도 나타나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그럼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병에 걸리더니 성격이 괴팍해졌다 이러면서 상처받기 쉽거든요. 하지만 치료팀은 이것이 뇌의 기질적 파괴로 인한 증상임을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아, 병 때문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군요. 그래야 보호자의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덜고 안전한 간병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성격까지 변해가는 가족을 지켜보는 고통은 진짜 상상조차 어렵네요. 그런데 이 모든 무서운 증상들을 뒤로하고 결국 이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따로 있죠.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모든 근육 약화의 끝에는 바로 호흡근 약화가 있습니다. 숨 쉬는 근육이요? 네, 우리는 평소에 숨 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결국 가로막과 갈비사이근이 쉴 새 없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아주 혹독한 근육 운동이거든요. 아, 호흡도 근육이 하는 일이었죠. 맞아요. 이 호흡 근육으로 향하는 신경마저 끊어지면 환자는 자력으로 폐를 부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폐에 막 가래가 끓어도 그걸 밀어낼 강한 기침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호흡근 약화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방식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만히 깨어있을 때 숨이 막 찬 게 아니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양상이 좀 다르죠. 환자들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극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미친 듯이 막 졸음이 쏟아지고요. 단순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증상들인데 이게 왜 호흡근 마비의 신호인 건가요? 그건 역학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역학이요? 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내장기관들을 아래로 쫙 당겨주잖아요. 그래서 약해진 가로막이라도 어떻게든 폐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 중력이 도와주는군요. 그런데 침대에 평평하게 눕는 순간 무거운 내장들이 흉곽 쪽으로 쑥 밀려 올라오면서 가로막을 압박합니다. 안 그래도 찢어질 듯 약해진 호흡근이 그 내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주 얕은 숨만 쉬게 되는 거죠. 아, 밤새도록 누워서 얕은 숨을 막 헐떡이게 되는 거군요. 그럼 몸에 산소는 부족해지고 내뱉지 못한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찌꺼기처럼 계속 쌓이겠네요. 네. 그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바로 아침 두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아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막 팽창하면서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거든요. 수면 내내 질식 상태에 가까웠으니까 낮에는 당연히 멍하고 막 졸릴 수밖에 없고요.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물리치료사는 수동으로 환자의 배를 막 밀어 올려서 기침을 유발해 주거나 마스크 형태의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를 밤마다 꼭 착용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작은 호흡기 하나가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구명조끼가 되니까요. 걷기부터 숨쉬기까지 질병이 신체를 막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재활의 전략이 왜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지 이제 완벽히 알겠습니다. 네, 단계별로 접근이 달라져야 하죠. 초기에는 걷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과피로에 빠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배우고요. 중기에는 그 고집을 꺾고 보조기구와 휠체어를 도입해서 남은 삶의 반경을 사수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침상에 누워서 호흡을 보조하고 욕창을 막고 또 보호자를 교육하는 이 3단계의 처절하고도 전략적인 여정이 바로 ALS, 루게릭병의 물리치료군요. 네,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환자의 일상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속도는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비와 환경을 세팅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늦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이 질환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재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루게릭병이라는 잔인한 질환 앞에서 할 수 있다, 이겨내라, 이런 흔한 격려가 얼마나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격려가 능사는 아니죠. 근력 운동을 포기하고 휠체어에 앉는 것이 결코 병에 막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눈을 맞출 에너지를 벌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네, 에너지의 재분배죠. 오늘 이 깊고 무거운 문헌의 숲을 빠져나오면서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강렬하고도 도발적인 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짚었던 감각신경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감각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부분이요. 맞아요. 병이 끝까지 진행돼서 운동신경이 100%다 파괴되고 눈동자 하나 굴릴 수조차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 이른바 잠금증후군에 빠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끔찍한 상태죠. 환자의 정신은 너무나도 맑아요. 누군가 내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는 온기, 덮고 있는 이불의 촉감, 방 안에서 가족들이 막 훌쩍이면서 나누는 대화 소리, 그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감각하고 이해하면서도 정작 나는 바위처럼 굳어버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손가락 끝에 미세한 움직임으로라도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 정말 고립된 상태죠. 과연 머지않은 미래의 과학기술,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그 뉴럴링크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들이 이 잔혹한 단절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 뇌파를 직접 읽어내는 기술이요? 네, 끊어져 버린 생물학적 신경망 대신에 환자의 온전한 정신이 생각하는 그 전기 신호 자체를 컴퓨터로 싹 읽어내서 로봇파를 움직이고 화면에 글자를 타이핑하게 만드는 날 말이죠. 그래서 육체라는 감옥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청취자님,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가만히 눈을 감고 딱 한 번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깊은 숨 한 번, 부드럽게 이불을 끌어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 한 번,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 지루하리만치 평범한 동작들이요.
네. 사실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개의 배선망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